순항할 것 같았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글쎄요, 위장 전입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의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야당에서는 아주 노골적인 반대는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5대 비리는 안 된다.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논문 비리, 세금 탈루,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하나도 설명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 할 수 있느냐. 채택을 해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이고 또 이제 국민당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좀 찬성 쪽에 좀 가까운 쪽이고 또 바른당은 또 찬성을 하는 입장이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비리 위장 전입 위장 전입에 대해서 처음에 이낙연 총리만 해도 이제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긴 했는데 지금 또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위장 전입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또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까지 또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는 뭔가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좀 이따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유감 표시라든지 입장을 낼 것 같아요. 입장 표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저는 채택이 돼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통과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치냐 분열이냐 새 정부의 시금석이고 또 총리가 돼야지 장관을 또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새 정부 들어온 지가 벌써 20일 가까이 되는데 이것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현희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라고 해가지고 위장 전입을 못 박았는데 3명에서 그게 나오니까 글쎄요. 그 인사 원칙을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곧 청와대에서 그런 이제 위장 전입을 포함해서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이제 불거진 위장 전입의 문제, 특히 이제 이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본인이 몰랐고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사안이 드러났고 사과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는 2건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2주 동안 이제 자제분의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부인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외국에 이제 유학 가 있을 때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이렇게 소명을 한 거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으나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배제의 추진 사유가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곧 있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뒤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니까요. 저희도 그때 브리핑을 한번 보고 그때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요. 노승일 전 부장이 얘기하는 최순실 씨의 재판 전략 이렇답니다. 한번 좀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요즘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전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다 주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증인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서부터 본인이 주도를 해요. 그건 본인 캐릭터 맞아요. 본인 성격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같이 일해본 과정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최순실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최순실이 인정한과 동시에 박근혜가 무너져. 대통령이 망하니까.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님 지금 네. 노승일 씨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경재 변호사께서 최순실 씨 저런 캐릭터의 의뢰인은 장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법리 다툼,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그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 호화 군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변호사가. 이 지금 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법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좀 정치적인 그 대응, 뭐 좀 여론전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저 헌재 재판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헌재에서의 모습하고 좀 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는 뭐 법리 다툼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미에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범 관계에서 공범이 한 명 인정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죄수의 딜레마하고 조금 다른 게 죄수의 딜레마는 그 공범이 먼저 자백할까봐 그게 못 믿어서 내가 먼저 자백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서로 부인할 거라는 거, 그 신뢰가 저는 깨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자백한다고 해가지고 유리해질 게 별로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대항적인 그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의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뇌물죄는 우선은 뭐 법조계 안에서도 이게 진짜 뇌물죄가 성립이 되겠냐 안 되겠냐의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알겠습니다. 지금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최순실 씨의 재산입니다. 재산.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는데 재산 관련해서요. 노승일 씨의 얘기를 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최순실이 돈 많아요?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집착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충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좀 정신적으로 좀. 뭐 대통령이 노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끝이 없다. 남한테는 인색하고. 그렇죠.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때 얘기가 그냥 들리지는 않는데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김 의원님.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부정축제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게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루된 그 사건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는 금액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모아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금액이 뭐 우리가 추정컨대 뭐 조 단위까지 간다라고 이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최태민 돌아가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그 재산의 출처가 1979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쭉 모아놓았던 돈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재산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최순실 추징법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돈이 마치 무슨 정치 보복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예. 국민에게 반드시 돌려주는데 국민에게 돌려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까지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논의해서 그 결과를 내놓으면 이것이 마치 무슨 전 정부에 대한 라는 게 아니라 예.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으로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앞서 이제 저희가 특수활동비의 금액을 대통령께서 그 청년 일자리에 사용하시겠다고 예. 한 것처럼 이 부정한 방식으로 모금한 이 돈의 출처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일자리 창출에 쓰시겠다고 하면 예.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최순실 씨의 그 빌딩, 강남에 있는 빌딩은 지금 뇌물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동결 처리를 그렇죠. 해놨어요. 예. 그거는 뭐 드러난 재산이니까 뭐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최태민 때부터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의 은닉 재산이 재산이죠.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 최순실의 재산이 커졌다라고 보면 그 뿌리가 최태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은 이 지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돈을 주고 그게 계좌에 있고 뭐 이런 증거가 예. 많았었죠. 그렇지만 최태민 재산의 경우에는 이제 좀 설인 거죠, 설. 이전에 뭐 최순실의 엄마인 그 임선희 씨, 그 아들이 조순재 씨의 뭐 증언이라든가 이런 그런 면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다 파헤쳐가지고 한수하는 것이 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좀 포퓰리즘적인 입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징법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여론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 교수님 지금 하나 좀 단서가 나온 게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최순실 씨의 부동산이 우리 검찰하고 협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하고 독일 사법당국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은닉 재산이나 자금 흐름을 공조 요청을 했고요. 독일 사법당국도 자금 사용처에 관련된 자료들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독일에 지금 은닉해 놓고 있는 자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재판도 받고 그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집도 지금 4억 원대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독일에 은닉해 놓은 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스위스 계좌나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서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국가의 예산을 빼내서 본인이 착복을 했다고 하면 다 환수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확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국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서 은닉돼 있는 재산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재산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것이 파퓰리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감정은 사실 최순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만약에 법에 사각지대 놓여가지고 재산 다 숨겨놓고 나중에 몇 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면 그 분노를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적 분노를.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국민들이 정말 잘못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착복한 사람, 특히 국가의 세금을 자기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에 대한 단죄, 또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 은닉 재산들은 다 환수하는 것이 국민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추징법 같은 경우도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뭔가 혜택을 받았다. 그게 경제적인 거라면 추징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반 상식에 부합하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야죠. 그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쪽의 특별법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안을 해놨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나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뇌물이고 뭐가 내 재산이냐. 정당하게 버는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임선희 씨가 용산에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감자 팔아가지고 빌딩 샀다고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감자 팔아서 빌딩을 샀어 그때부터 재산이 불기 시작했다면은 그것 갖고는
그 환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예, 최태민 그러니까 부정축제한 재산만 빼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것만 빼야 되죠. 최태민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정축제가 있는 게 드러나면은 예. 그거를 환수할 수 있고 또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뭐 뇌물이나 뭐 이게 있으면은 그거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되는데 예. 지금 독일에 숨겨놓은 재산도 한때는 뭐 재산이 10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나온 게 최순실 재산이 지금 나온 건 245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옛날에 전두환 추징법 있을 때는 전두환 추징금이 2,200억이 나올 정도로 그 비교적 분명하게 실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전 재산이 드러난 게 지금 245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도 임명됐습니다만은 예. 좀 미진한 게 좀 있거든요. 특수본 1기, 2기 특검했지만은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는 잘 안 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특검도 검찰 특수본부도 해서 생색나는 거 빨리 한 것 같아요. 뭐 이대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뇌물죄도 거는 있었고. 대학 총장 예. 뭐 표시나는 거는 신이나 재밌는데 저거는 밑도 끝도 없이 옛날에 저 70년대, 80년대부터 뭐 그때 실명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뭐 했냐고 지탄은 받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저 법 제정은 내가 보기엔 어렵지 않은데 실질 뭘 대상으로 할 거냐 예. 그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수사가 저는 보완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수입 변호사 이 돈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최순실 씨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해외도 덴마크 갔다 영국에서 들어오고 충분히 숨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개인 네. 계좌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는 뭐 그야말로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 명의로 뭐 차렸다가 또 접었다가 다시 차렸다가 뭐 이런 거라서 그게 이제 독일에서의 그러니까 유럽 예. 여러 나라에서의 공조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요 이게 우선은 이제 삼성에서 건너간 돈부터도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밝혀야 될 텐데 예. 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예. 이런 일단 사람 찾아내야 뭘 특별법이든 뭘 만들 수가 진짜 있는 거니까. 그야말로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주범을 끝까지 몇십 년 동안 찾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은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외려 더 높은 사안인 거죠. 저는 네. 좀 달리 보는데요. 어쨌든 그 전 정부 하에서 비호를 받았던 최순실 사건은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의지와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동안 그 특검은 사실은 기간이 한정돼 있었고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특검 수사가 종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 되던 것이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증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진상규명이 훨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외국에 빼돌린 재산이나 아니면 또 정유라 씨가 또 귀국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목리를 부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거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새롭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검찰의 그런 노력과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국내에 귀국했을 때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움직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이전보다는 좋은 환경이고 조건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밝혀내면 검찰은 두고두고 실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의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하나의 가능성은 정유라 씨가 들어온다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정유라 씨 엄마하고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최순실과 일정 부분 입을 맞췄다고 봐요. 최순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그렇죠. 있는 들어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유라 씨는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거고요. 최순실도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내가 시켜서 했지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두 사람의 재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는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지 본인은 어떻게 일을 한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그 스탠스를 가져오고 있죠. 뭐 그렇죠.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다는 둥.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증언을 보면 말도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뭐 교수하고 중국에서 만나서 이미 학점 잘 줘서 고맙습니다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거짓말이 많이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슨 과를 전공했는지 교수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유라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본인은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정유라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과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생각이에요. 일단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사람도 한 몇 시간 받다 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정유라가 조사받는 과정에 혹시나 럭비공처럼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던져서 그것이 검찰 수사의 어떤 계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어떤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변호사님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시호 케이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의 경우에는 동계연재센터에서의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최순실이 그렇게 몰아갔었잖아요, 장시호 씨를.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모가 최순실이 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정유라의 경우에는 또 엄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걔는 모른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장시호 씨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지도 않고 또 나이도 10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면에서 장시호 씨 같은 그런 돌발 발언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